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한 결혼 생활을 마치고 제 3의 인생을 계획 중인 40대 이혼녀입니다. 제 3의 인생이라니 조금 의아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말 그대로 처녀의 삶을 거쳐 한 남자의 아내의 삶을 지나 풋풋한 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결혼을 하는 건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간의 삶을 청산하고 새의 삶을 꾸미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삶의 삶이 왔다는 건 당연히 제 2의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미래를 계획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실패했고 그 흔한 이혼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마저 과연 흔한 일이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대학 때 실수로 혼전 임신하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아이를 낳는 것보다 그 반대를 선택하는 게 더 무서웠던지라 남편과 영혼의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과 친정에게 나란히 버림받았어요. 억지로 만들어진 상견례 자리에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대판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런 사고는 누가 봐도 남자 쪽 과실이 아닌가요? 대체 이 어린애를 무슨 말로 꼬드겼으면 이런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 딸은 착하게만 자라서 이런 실수 같은 거 할 엄두도 못 내는 애란 말입니다. 여자애가 피임을 제대로 했으면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 내 아들 발목 잡은 게 누군데 그쪽이 큰 소리세요? 제 아들 앞길은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장차 크게 될 아이를 그쪽 딸 때문에 망치게 된 거잖아요. 말씀 웃기게 하시네요. 누가 누구 발목을 잡아요? 내 딸내미 발목 잡은 게 그댁 아들인데 출산하면 여자 쪽이 손해가 훨씬 큰데 무슨 말씀이세요? 댁 아들은 싸지르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제 딸은 이미 몸 한 번 망가뜨린 채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보세요. 말 조심하세요. 어쩜 그리 말씀을 교양없게 하세요? 아, 이제 보니까 딱 알겠네요.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댁 딸이 발랑 까진 거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결국 몸싸움까지 나고 남의 장사 시끄럽게 만든 죄로 경찰이 출동했던 거죠. 심지어 저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이대로 저희를 떼어놓으려고 선언하는 양가 부모님한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절대 양가 어른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이 또 저희를 아쉬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혼할 거 아니면 얼굴 비출 생각하지 말라고 단단히 으름장을 놓는 거 있죠. 어른들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 둘을 모른 채 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다보지도 않을 만큼 내버려 두었어요. 시댁도 친정도 저희의 미래를 반기지 않는지라 결혼식은 당연히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죠. 또 어른들에게 도움받는 것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신혼집도 어렵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가 주변에 원룸을 구해서 결혼 같지도 않은 살림을 하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굴하지 않고 서로만을 위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걸 느꼈고 그 힘은 어려운 처지에 굴하지 않도록 위대한 에너지를 주었죠.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졸업하자마자 전공 분야를 포기하고 노동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임산부의 몸으로 뭘 할 수가 없어서 남편 혼자 일하는데 내조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1년 내내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굳은 일 마다하며 열심히 살림 미천을 모았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바로 잠들지 않고 번듯한 직장을 갖기 위해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들곤 했어요. 오늘 하루는 공부 쉬지 그래. 그렇게 몸 혹사시키다가 큰일 날까봐 무서워. 자기 없으면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혼자 지내겠어. 걱정도 많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체력 하나는 1등이잖아. 그리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취업에 유리하단 말이야. 내 몸 내가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은 아이 걱정만 해. 참, 이번에 산부인과 방문해야 되지? 내가 이번 주에 시간 한번 낼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런 곳은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제가 봐도 남편은 저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극진한 보필 아래서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의 제안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까지 하고 집으로 귀가했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도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고 싶어 했으나 면접 보러 가야 돼서 저 혼자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 귀가하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서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더라고요. 제 품 안에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 있죠? 한 번도 겪지 못한 두근거림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얼른 아이를 남편 품에 안겨주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퇴근하고서 집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부부를 2배로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요, 나 합격했어. 신입 중에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고지 받았어. 나더러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해달래. 우리 이제 먹고 살 걱정은 끝났어. 이대로 승진만 하면 가난 벗어나는 건 한순간이야. 그렇게 노력하더니 남편이 원하는 회사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 있죠.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온 것도 기쁜데 남편까지 취업 성공이라니. 경사가 더해져서 저와 남편 그리고 아기까지 다 함께 방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보고 아기 조심하라고 시겁하는 바람에 엄청 까르르 웃어댔죠. 비록 양가 부모님께 매정한 대우를 받으며 버려졌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순탄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루하루 나날이 자랐는데요. 어쩜 그렇게 쑥쑥 커가는지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아이를 보면서 더 힘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깨는 갈수록 축 늘어져 갔고 집에 오면 대화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침대에 쓰러졌어요. 노동과 공부를 병행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힘들어하진 않았는데 역시 직장 일이 많이 힘들구나 싶어 걱정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내조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기야, 양말은 벗고 자야지. 안 씻을 거야? 피곤하면 발만이라도 씻고 자. 애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 안 씻으면 어떡해. 최대한 신경 거슬리지 않게 물었으나 남편은 벌써 잠들었는지 대답이 없었어요. 고름거리는 숨소리가 난 후에야 남편이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걸 눈치챘죠. 결국 저는 남편 옷을 편하게 벗겨주고 양말도 벗긴 뒤 물수건을 만들어와 남편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도 아이만 조금 더 컸다면 같이 일을 해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이가 남달리 쑥쑥 크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만 고생해야 되는 게 늘 미안했어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하는 일을 길게 이어할 수 있으려나. 중간에 그만두고 이직하겠다고 하면 어쩌지? 염려되기도 했는데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직은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더더욱 남편 심기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한날 집에 와서 하는 말에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함께 창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사업 계획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신이 나서 흥분한 채 얘기를 해주는데 누가 보면 복권이라도 당첨된 줄 알았죠. 자기야,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형편에 무슨 사업이야. 아직 애가 유치원도 안 갔는데 사업하다 밥줄 끊기면 애는 어떻게 키워. 자기가 바깥일을 잘 몰라서 그래. 돈이 없으니까 돈벼락 터뜨리려고 하는 게 사업이지. 요즘 대출 없이 사업 시작하는 사람 없어.
우리 형편만 할 때 다 사업 기반 쌓는다고. 당시 제가 사업이란 걸 잘 몰랐던 거 맞아요. 제 주변에 친구들도 월급쟁이만 있었지 사업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뭘 잘 모르니까 대꾸를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연이어 하는 말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대출은 친구가 받는다고 해서 내가 매달 친구한테 돈을 붙여줘야 돼. 그럼 우리 생활비를 조금 아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생활비를 줄여야 할 정도야?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대출금으로 얼마나 보내줘야 되는데? 150만 원. 몇 달만 빠삭하게 살면 금방 돈방 속에 앉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이 월세방 빨리 탈출해야지. 자기 말대로 애는 쑥쑥 크는데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지내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 월급이 300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을 친구한테 줘야 된다니요. 그럼 150만 원으로 저희 세 식구가 생활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집 생활비랑 관리비 월세까지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걱정 마. 안 망해. 친구도 사업하는 형님 조언 얻고 시작하는 거라서 이 계통에서 실패하기 쉽지 않다더라고. 나 믿지? 나 정말 자기랑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 그동안 직장 일하면서 다 죽어가던 남편이 다시 활기친 얼굴로 의욕을 보이는데 제가 차마 더는 말릴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그동안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할 정도로 집에 오면 기절하기 바빴거든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대충 제가 차려주는 밥만 먹고 정신없이 출근 나가기만 했고요. 그런데 친구랑 사업한다고 밝히고 나서부터는 저와 아이한테도 다시 예전만큼의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생긴 사람한테 감히 그 끈기를 망쳐가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제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남편은 며칠 후 하던 일을 그만뒀다면서 친구와 사업체를 차렸고 그 사업을 이유로 술자리도 많아져 야근도 많아져 심지어 외박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한 번은 일이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 말로는 시작 단계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다시 바빠지니 남편은 또 아이를 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내내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언급을 하면 그때서야 아이가 그만큼 컸다는 걸 알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때가 아이가 기어다닐 때였는데 그런 아이가 유치원 입학을 앞둘 때까지도 남편은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고 저희 식구는 계속 150만 원의 돈으로 생계를 꾸렸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요. 안 들어오는 날만 갈수록 많아졌죠. 한 번은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다는 말을 했을 때 아이가 경기를 일으켜서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이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받는 겁니다. 결국 그 무서운 순간을 저 혼자 다 해결하고 나서야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고 겁났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남편한테 원망 섞인 화를 표출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지금 지웅이 병원에 있다고. 뭐가 얼마나 바쁘길래 내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지웅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병원이라니 애가 어디가 안 좋길래. 아니다. 내가 지금 그리 갈 테니까 병원 주소 불러봐. 남편은 그제서야 병원에 찾아왔는데 경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주니 긴장했던 몸에 축 힘을 빼면서 느닷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난 또 뭐라고. 애들이면 대부분 다 겪는 일이잖아.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바쁜데 전화라고 난리야. 넌 엄마라는 사람이 육아에 대해서 그런 정보도 공부 안 했어? 뭐? 애가 눈이 뒤집어지고 몸이 빳빳하게 굳는 게 그게 별일 아니라고? 나 정말 우리 애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라는지 알아? 당신은 그 정도로밖에 말 못해. 당신도 지웅이 부모잖아. 의사 선생님이 늦게 대처하면 큰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 아이 걱정은 저만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말대로 정말 제가 엄마 자격이 없나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발에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걸 보는데 기분이 너무 울적하고 슬펐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 탓이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바쁜데 저는 육아한다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이한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책임을 나누려 했나 봐요. 그렇잖아도 혼자 자책 까고 있던 찰나에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어 더 크게 화를 내버린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제 탓이 맞다고 확실하게 말해주니 제가 자책을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TV나 비디오를 통해 공부해 나갔어요. 아이를 업고 외출을 하여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기도 했죠. 덕분에 저는 아이를 좀 더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일으킨 건 우리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가게 될 무렵 남편이 일을 늦게 끝내고 와서 새벽에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다짜고짜 저를 앉혀두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이혼을 할 만큼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얼굴 못 보는 날이 많기도 했으나 남편이 집에 온 날 다툰 적도 그다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뇨?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이혼? 내가 당신한테 뭐 크게 잘못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 그런데 이혼이라니 대체 왜? 진정하고 진짜 이혼이 아니라 가짜로 이혼하는 척을 하자는 거야. 사업하는 유부남들이 종종 이렇게 해. 하는 사업이 좀 힘들어지면 쓰는 방법이거든. 도대체 얼마나 큰일이길래 아무리 일이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법이 어딨어. 정말 사업이 그런 거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풀리고 있어서 그래. 아무래도 정책인 것 같아. 지금 집에서 나가는 세금이라도 줄여야 할 판이라서 급해. 사업 해결되면 다시 재결합하면 되니까 당분간만 이혼하자. 가짜 이혼이라니. 도무지 제 상식선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길래 순간 남편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는 겁니다. 밖에서 무슨 딴짓하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안 그래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저까지 피곤하게 하지 말라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 집이랑 저희 집이 나란히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정이라고 애타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놀라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말 별일 없는 거지?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어디 집 구할 데도 없어. 근데 진짜 위장 이혼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 식구한테 문제되는 일은 없는 거 맞지? 당연하지. 오로지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선택이야.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랑 우리 지웅이는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라고. 근데 이거 들키면 우리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당분간 별거해야 될 것 같아. 별거? 나더러 지웅이랑 둘만 이 집에 있으라고? 그건 좀 무서운데. 들켜서 안 되는 거면 그냥 몰래 조심히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활비 붙여줄 테니까 몇 달만 견뎌줘. 이왕 일 저지른 거 철저히 해야지. 허술하면 나중에 어디 하나 빈틈이 생겨버린다고. 당신이랑 지훈이한테 경제적인 피해는 없을 거야. 걱정 마. 남편의 설명이 정말 청산유수라서 저는 더 이상 별 말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말도 안 되는 위장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별거도 같이 말이죠. 얼떨결에 혼자가 된 저는 남편 없는 빈집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돈은 생활비는 100만 원이 다였는데요. 월세를 따로 주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전혀 받지를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월세 50을 생활비에서 빼고 아이 유치원비도 따로 빼서 생활비는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에게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너무 제 생각만 하면서 그저 돈이 아끼고 아끼는 방법만 강구했던 거죠.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해서 돈을 보태기 위해 부업을 알아봤고 대학 때 동아리에서 배운 캐리커처를 연습해 개인 SNS에서 파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100만 원까지는 벌지 못했으나 40에서 50만 원 정도는 벌었는데 그게 큰 보탬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아이의 옷을 사입히고 먹이는데 양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남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차차 극복해 나갔습니다. 다만 남편과 연락만 잘 되어도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을 놓을 텐데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게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별거를 하더라도 남편이 2주에 한 번씩은 몰래 와서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달월이 지나도록 안 오더라고요. 심지어 생활비도 안 붙여줬어요. 그나마 아끼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다행인 형편이었습니다. 블로그에 팔고 있는 작품을 어느새 100만 원 언저리 정도로 벌고 있을 때였거든요. 대체 남편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되고 남편 동업자라는 사람도 제가 몰라서 어찌 알아볼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마냥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그렇게 별다른 수를 못 쓰고 막연히 남편만 기다리며 지내고 있을 때에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다름 아닌 남편이 함께 동업을 한다던 동네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으면 재수 씨한테 죄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사실은 저랑 태수 사업한 적 없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제가 태수 있는 주소를 드릴 테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이날 들은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한참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업을 한 적이 없다뇨. 제 남편은 사업한다고 직장 일을 그만둔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동업자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아는 형님은 끝까지 송구스런 말투로 사과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문자 하나가 도착하더군요. 제가 전혀 모르는 주소지였습니다. 이분 말이 다 사실이라면 남편이 여태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일까요? 영 가늠도 안 되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있다는 이 주소로 찾아가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야밤에 아이까지 데리고서 밖을 나섰죠. 이 주소대로 택시 기사님에게 말해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사람 사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누를 때만 해도 이곳이 그저 오피스 사무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나 문을 열어준 남편과 남편이 안고 있는 웬 남자아이를 보곤 제 신뢰가 한순간에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남편과 그 아이를 번갈아 보기만 했어요. 남편도 저를 보고 상당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누가 알려줬어? 이 먼 길을 지웅이까지 데리고 온 거야? 찬우야, 잠깐만 엄마한테 가 있어. 남편이 찬우라고 부르며 내려놓은 아이는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거나 1살 정도 어려 보였어요. 그렇다는 말은 남편이 제가 임신 중일 때 이미 바람이 났다는 거잖아요.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 수많은 상황이 쓰나미처럼 들이닥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어요. 너무 충격이라 상황을 아예 모르고 싶을 정도였죠. 그러나 저는 이미 남편이 저지른 짓을 알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저와 제 아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눈치채버리고 말았네요. 한 가지 딱 명확한 사실이 있잖아요.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당신 사업한다고 거짓말하고 2집 살림하고 있었어? 나보고 가짜 이혼하자고 설득하더니 위장이 아니라 진짜 이혼을 요구했던 거였어? 날 속인 거야? 우리 지웅이까지 속이면서 밖에서 이딴 짓 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대답을 미루고 잠시 저를 밀어내며 밖으로 나와서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그 앞에서 이웃집 다 들릴 만큼 시끄럽게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 이혼한 거 맞아. 그래서 뭐? 너도 동의하고 도장 찍었잖아.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애까지 끌고 찾아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누가 알려줬어? 당신이 나 어르고 달래서 위장 이혼으로 유도한 게 합의 이혼이라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사기고 협박이야.
아, 그렇다는 증거 있어? 우리 이혼 과정에 사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냐고. 이쯤 되면 알아서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냐? 미련하게 몇 년 동안 생활비 받아가면서 나를 기다린 네가 바보인 거야. 너도 네 아들도 그냥 버림받은 거라고. 설마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생활비 받으려고 모른 척했던 건 아니지? 소름 끼치는 남편의 이면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실내에서 마찰 소리가 강하게 울렸는데요. 소음을 신경 쓸 새도 없었고 아이가 보고 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한 대로 모자라 한 대 더 때리고 또 때렸더니 남편이 제게 욕을 하면서 강하게 밀쳐버리더라고요. 건장한 남자가 미는 힘에 사정없이 바닥으로 벌러덩 넘어진 저를 제 아들이 다가와 안기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인 줄 알았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나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네가 시댁에서 왜 버림받았는 줄 알아? 없는 집 자식이라 그런 거야. 지금 내 와이프는 나랑 같은 회사의 팀장이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주 어화동동 하더라고. 너와는 차원이 다른 여자야. 들어보니 남편은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었어요. 다 상간녀의 입김이었죠. 제게 들어가는 생활비가 아까워서 그마저도 끊게 만든 거더군요. 상간녀는 이미 제 남편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같은 짓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배신감에 또 배신감이 차올랐지만 당장 제가 남편에게 손찌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저는 아들을 안고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매정하게 집으로 들어가서는 다신 나오지 않았고요. 남편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제 울음소리를 듣고 주변에 마음 좋은 이웃분들이 슬쩍 나와 보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으니 걱정해주면서 경찰을 불러줄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그 고마운 손길들을 사양하고 저는 마음을 추슬러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멍하기만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조금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막막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만 그려왔고 제 인생 계획에서 남편이 없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 큰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결은 될까?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한참 생각으로 멍해 있던 차에 제 기운을 차리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지용이가 엄마 하면서 품에 자꾸 파고들어 나름 정신을 차린 거였죠. 제 삶은 대부분 지용이를 위한 삶이었는데 비록 남편이 없다지만 지용이를 생각해서라도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저 혼자였다면 아마 이렇게 금방 마음을 다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나니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불륜 가정을 뒤집어버리고 싶은 도끼가 생기더군요. 우선은 남편과의 지난 날을 자꾸만 상기시켜주는 이 집에 있는 게 싫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집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입는 입장이라 여자인 제가 혼자서 어줍잖은 복수를 하는 건 저한테 불리하기만 할 것 같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득 떠오른 사실이 하나 있더군요. 친정 쪽에 외삼촌 딸이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패스한 법조인이라는 것 말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안에서 한바탕 축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친정의 버림을 받았었기 때문에 연락 한 통 해본 적 없었거든요. 오로지 아들 하나만 위하고자 생각하며 이번 일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잘됐다. 그렇잖아도 그놈 어떻게 떼어내야 되나 내내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 그놈 딱 봐도 관상이 바람필 상이더라. 그 벌레 같은 놈 잘 떼었다. 아이고 속 시원해라. 바로 고소해버리면 돼 딸. 다른 건 걱정하지 마. 엄마 미안해. 이렇게 사는 꼴 보여주려고 그동안 연락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어. 엄마 아빠 말이 맞았어. 그리고 나한테 5살 아들이 하나 있거든. 아들은 아직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다 내 탓이지 뭐.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다 그 막대 먹은 집안의 아들놈 때문이지. 아이고 나한테 손주가 있었구나.
애 얼른 데리고 와라. 그쪽 집안에 내 새끼 내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연히 화낼 줄 알았던 친정 부모는 저의 이혼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제가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이혼료 꼬리표를 달게 되더라도 이혼을 바라셨던 거죠. 이래서 어른이 하는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그냥 전해지는 속담이 아니었네요. 남편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시댁이 저를 뭣도 없는 거지로 본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 친정도 사위를 능력 없는 빈털터리에 카사노바로 봤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남편이 의기양양했다고 생각하니 우습더군요. 보나마나 남편과 상간녀 또한 제 꼴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바람핀 놈은 두 번, 세 번 같은 일로 같은 결과를 낳을 테니까요. 친정 부모님의 부름에 저는 마음 놓고 아들과 함께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날 제 아들을 처음 만났는데요. 엄마랑 아빠가 손주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지용이를 얼마나 예뻐하던지 남편은 하나도 안 닮고 저를 쏙 빼닮았다며 더 좋아했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친정 부모님이 외삼촌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간 내어 외삼촌 집을 찾아갔고 저녁 한 끼를 같이 먹으며 제 사정을 모두 설명했죠. 아무리 식구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당연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해 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외삼촌 딸이 상대 로펌 기업의 부서 팀장으로 있는 사람과 결혼한 사이라고 하네요. 비용은 당연히 받을 생각 없다면서 더 유능한 변호사인 자기 남편을 소개해 줄 테니 위자료를 있는 대로 뽕 뽑아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 말씀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힘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최고 변호사를 등에 업게 된 거죠. 사촌의 남편은 역시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라 그런지 일 처리 능률이 남달랐습니다. 위장 이혼이었다는 정황은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고 시댁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한 책임은 거액의 벌금으로 판결 내릴 수 있으며 남편의 두 집 살림 부정행위가 특히 위자료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네요. 아마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잘만 파고든다면 위장 이혼 사실을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가 3년 전에 위자료 1억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저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죠. 심지어 지금은 그 사이에 법이 보다 더 냉철하게 개정되어 더한 위자료를 뜯어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 지용이에 대한 미래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죠. 덕분에 저는 1억에 가까운 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와서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한 거라 빈틈이 없었기에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던 남편에겐 당연히 갑작스런 상황이었을 수 있겠죠. 그 일로 상간녀와도 크게 다투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하던 도중 옆에 상간녀가 함께 있었는지 저를 내버려 두고 둘이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가 생활비 끊으라는 말만 안 했어도 얘가 소송하는 일은 없었어. 그러게 내가 돈 부분은 시간 두고 차차 해결하자고 했지. 네가 서두르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당신도 그 여자한테 들어가는 돈 아까워했잖아. 이제 와서 소송당하니까 왜 딴 말해? 지금 그게 아들 듣는 앞에서 할 소리야? 그래서 나랑 살림 차린 거 후회하는 거냐고. 네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러겠냐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 거나 다름없어. 당장 처가 식구들한테 돈 달라 그래. 내 돈 빠져나간 거 네가 다 해결하라고. 그날 둘이 한참이나 언성 높이면서 싸우더라고요. 중간에 아이가 우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남편이 그 아이한테도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찬우 입 좀 막아봐. 우는 꼴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나가던가. 정신없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목청이 큰 거야? 당신 미쳤어? 당신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왜 우리 찬우한테 애만 욕을 하냐고.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오, 그래. 내가 나갈게.
집구석 한번 잘 돌아간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랑도 끝인 줄 알아. 네가 어디 나 없이 혼자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회사에 다 소문낼 거야. 내 가정 망친 불륜녀라고. 둘은 거액이 나가는 바람에 서로 굉장히 예민해진 듯 했습니다. 원래부터 시댁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외동 남편 하나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이 돈 많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했고 그 조건에 상간녀가 부합했다는데 결국 그 상간녀랑 저렇게 되는 바람에 그나마 있는 돈까지 털려버린 꼴이 된 거죠. 시댁은 억대의 재산이 통장에 찍힌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정에서 제게 큰 위자료를 주는 바람에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한 번은 결혼 생활 내내 전화라곤 온 적이 없던 시댁에서 이혼하고 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받으려다가 너무 끈질기게 연락이 와서 한번 받았더니 아쉬운 소리를 하대요. 지웅애미야, 우리가 결혼 반대했을 때 상처 많이 받았지? 이 늙은 사람들이 뭘 알고 그랬겠니? 지난 날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보니까 너만한 며느리가 없더라고. 재원이가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데려와서는 집안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다. 그만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죄송한데요. 이미 저랑 재원씨 관계는 종결났어요.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이제야 용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자도 여자지만 재원씨가 그 집을 빈털터리로 만든 거예요. 남 탓 좀 그만하시고 남으로부터 형편 피하려는 생각도 제발 좀 작작하세요. 네가 화났다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 우리 재원이랑 다시 재결합만 해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마. 내가 너 말고 무슨 며느리를 드리겠니? 이봐요. 저랑 상견례 이후로 얼굴 본 적도 없지 않아요? 언제 봤다고 자꾸 며느리래요? 그리고 흙탕물인 줄 알면서 그걸 한 번 더 밟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답니까? 제 번호 재원씨가 알려준 것 같은데 재원씨가 대신 저 붙잡아 달라고 했나 보죠?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아줌마 아들 최악이니까 다신 엮이는 일 없게 해달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기 전 시모가 자기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쳤는데 옆에서 전 남편이 시모를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말고 나랑 얘기 좀 해. 한 번만 만나주라. 아니,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당신만 돌아와준다고 약속하면 그 여자 내가 당장 처리할 수 있어. 예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절절매는 마음으로 부탁한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와닿았는데 역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이젠 그저 가식으로만 보이더라고요. 시댁에서 어떻게든 저를 꼬드겨서 그 빚을 청산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습니까? 철저히 무시해 주었네요. 그리고는 한동안 그쪽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좀 잠잠해진 기회를 빌어 제게 최고 은인이자 식구인 로펌 팀장님께, 그러니까 제 외사촌과 외사촌 남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제게 같은 팀장 직급의 지인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분도 돌싱인데 아이가 없는 착실한 남자라고 합니다. 부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했어요. 당장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지만 저를 도와준 두 분께 감사하여 우선 만남의 자리에 응답을 했는데요. 남자분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특히 우리 지웅이를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아이를 되게 잘 돌보시네요. 아이 기른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능숙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지웅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렇게 초면에 남의 무릎에 앉아있는 건 처음 봐요. 그런가요? 제가 아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지. 미순 씨랑 정말 똑 닮았어요. 아이랑 언제 한번 놀이공간에 놀러 가고 싶은데 될까요? 당연히 미순 씨랑 같이요. 이성 간의 만남에 전혀 기대가 없었던 저는 남성분의 따뜻한 배려와 씀씀이를 보고 일단은 이런 가벼운 관계로 더 만나볼 예정이었어요. 참, 제가 온라인에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100만 원 내외로만 수익이 났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요즘 입소문을 타서 제법 돈이 되는 거 있죠? 그 돈은 오로지 자유적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워낙 위자료가 많아서 삶은 이미 풍족했거든요. 이렇게 모은 적금은 나중에 지웅이 장가갈 때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저축하는 중입니다. 한참 어렵게 생활하던 때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어느새 적금만 1,000만 원 넘게 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네요. 역시 사람 앞날은 가늠할 수 없나 봅니다. 그간 겪은 정신없는 세월이 벌써 2년째 지나고 있어요. 지웅이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요. 당연히 소개받은 변호사분도 만남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니 세상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거였더라고요. 어쩌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짧은 인생에서 단번에 성공하는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게 후회되었으나 그 가슴 아픈 미천 덕분에 제가 이만큼의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미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몇 회차 번복하더라도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지 않아요. 다들 무너졌다고 앞날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너무도 후련했고 어지럽던 잔여물도 다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속 시원하게 내려놓고 가요. 다들 짧은 인생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보내질 않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